자, 수험생 여러분, 이제 드디어 문화사로 왔습니다. 문화사. 왜 문화사에 선생님이 특별히 이제 또 선생님 이름도 적어놓고 맥국사 이렇게 해놨냐면은 그야말로 선생님 강의의 가장 그 화려한 특징을 문화사에 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선생님들이나 정치나 경제 이런 것들은 다 해요. 근데 문화사가 되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국사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 외워야 될 게 나오니까 완전히 무덤이에요, 무덤. 선생님 아주 짜증나 죽겠어요 그럽니다. 근데 실제로 선생님이 볼 때는 문화란 결국은 정치, 경제, 사회의 마지막 단계가 문화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집돼서 나타난 최종적인 현상이 바로 문화현상이거든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정치, 경제, 또 사회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으면 그 다음에 문화는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국사를 얼마나 정리를 잘했느냐, 그 정리를 얼마나 잘해서 문화까지 접목시키느냐 이런 것들이 국사 강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결정짓는 결정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름을 딱 적어놓은 이유는 뭐야? 자신 있다 이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오늘부터 문화를 정리하는데 문화를 한 몇 시간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몇 강 정도를 하겠는데요. 우선 크게 보면은 문화는 되게 몇 개 파트로 구분되는데 주로 이제 사상이 있습니다. 사상. 이 사상은 흐름과 맥락이 있죠. 맥락이. 그래 안 그래? 맥락이 있고요.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돼 가는지 알겠어요? 시대별 변화의 흐름을 잘 읽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시대별 변화를 잘 읽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 그 사상이 담고 있는 개념들이 중요합니다. 개념. 그래 안 그래? 개념이란 어떻게 보면 단어, 용어죠. 용어에 대한 용어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걸 잘 이해를 못하면 개념을 잡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액상수가 뭐고 도노점수가 뭔지 알겠어요? 또는 뭐 호론이 뭐고 낙론이 뭔지 이런 개념들을 잡지 못하면 전혀 문제에 손도 못 대고 어렵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사상사는 이렇게 개념과 맥락을 잡는 게 중요한데 특히 사상사를 우리가 크게 나누면 첫째 뭐가 있죠? 불교가 있습니다. 불교. 그래서 불교가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우리 문화다라고 하면 얼핏 떠오르는 게 바로 불상이잖아요. 불처님 절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실제로 어렸을 때 소풍 가거나 뭐 수학여행 가면 전부 다 절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과거의 유산이나 전통이 가장 절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또 삼국시대 이래로 불교가 전래에 들어와서 오늘날도 불교 신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절이 산에 있으니까 우리가 가깝지 않으니까 잘 느끼지 못하지.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 근처에 있으니까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보고 오 쪽수 많네 이러지만 사실은 산중에 있지만 불교도 상당히 많은 전통적인 신자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죠. 그래서 현대인의 삶 속에 종교적인 기능으로서 여전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교는 과거에도 중요하고 현대에도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해요. 알겠어요? 이렇게 불교를 사상사적 측면에서 정리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교입니다. 유교. 불교 이후에 유교. 특히 유교는 조선시대 이전에 유교하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성리학의 발달. 알겠어요? 이렇게 유교를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해서 일단 선생님은 불교 1시간, 유교 1시간 이렇게 해서 사상사를 2시간에 걸쳐서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 밖에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가령 뭐 역사서라든지 역사서 또는 뭐 기타 종교라든지 그죠? 기타 종교 가운데 도교나 또는 뭐 풍수지리나 그죠? 또 뭐 우리나라 전통신앙들 있잖아요. 샤머니즘이라든지 이런 전통신앙들 토속신앙들 이런 것들을 1시간에 걸쳐서 또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주로 문화재들이에요. 문화재. 알겠어요? 이 문화재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문화재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 문화재 수업을 여러분한테 직접적으로 문화재를 마치 답사가서 보여주듯이 보여드리겠어요. 이게 삼층석탑이란다. 이게 신라의 전형적인 석가탑이란다. 알겠어요?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것을 문제에 연결해서 풀 수 있는 능력까지를 심어주려고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 선생님이 자신 있다라고 한 게 정말 애들이 실감나게 감각적으로 기억하고 알겠어요? 언어적으로 정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문화재를 주로 파워포인트화해서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완벽하게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한 2강 정도로 하겠습니다. 2강 정도. 그러니까 총 문화에서만 나오는 강좌 수가 불교 1강, 알겠죠? 또 유교 1강, 그리고 기타 1강 이렇게 해서 최소한 5강 정도 됩니다. 또 선생님 기분이 좋아지면 점점 말이 덧붙여져가지고
한 강 정도 늘어날 수도 있는데 하여간 최소한 5강 정도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이제 불교 사상을 정리할 거야. 알겠어요? 불교 사상을. 그래서 불교를 흐름 맥락을 잡아가면서 불교를 처음부터 쫙 정리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교과서를 무시하세요. 우리 교재도 무시하십시오. 그리고 선생님이 정리해주는 순서대로 쫙 맥락을 잡아나갈 거. 알겠어요? 시대별로 따로따로 흩어져 있는 불교를 다 모아서 한 칼에 정리를 해버리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늘어놓고 봐도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알겠어요? 물론 이제 텍스트 분석은 나중에 선생님이 시간 날 때마다 해드릴 테니까 우선은 한 칼에 다 시간 순서대로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불교로 들어갑니다. 불교. 그래서 이 제목을 불교의 발전 과정을 보겠습니다. 불교 발전. 자, 우리는 불교 문화가 이 땅에 처음 들어온 것들을 이미 다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시기별로 보면 삼국시대의 불교가 제일 처음입니다. 삼국시대 이전에는 이 땅에 불교가 없었죠? 알겠어요? 불교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다? 삼국시대부터다. 부처님이라든지 뭐 탑이라든지 불상이라든지 절이라든지 이런 개념은 전부 다 삼국시대 이후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삼국시대의 불교는 첫째, 전래대 들어왔다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죠? 자, 어떻게 전래됐냐? 주로 왕실에 들어왔어요. 왕실에. 뭐 할 목적으로? 왕권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불교가 전래에 들어왔다. 기억나세요? 이미 정치에서 배웠죠? 그거 봐. 사실은 문화 같지만 다 정치나 경제나 사회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문화에 결집돼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불교가 전래된 것은 삼국시대다. 전래에 들어온 것은 왕실에 들어왔는데 왕권을 강화시키는데 사용되었다. 자, 보세요. 첫째, 고구려가 제일 빨랐다. 고구려는 언제요? 소수림왕 때. 아예 연대까지 해버리자. 소수림왕 372년에 그죠? 어디서 들어왔느냐? 전진에서 들어왔다. 이 당시 중국은 남북조 시대였다. 남북조 시대 가운데 전진은 뭐냐? 북조다. 북조. 사람 전진이 아니야. 이 새끼들 전진 그러니까 탤런트 전진을 말하는데 가수 전진을 말하는데 요즘 가수인지 탤런트인지 몰라요. 만능 엔터테이너가 됐어요. 그래 안 그래? 그죠? 근데 하여간 전진에서 들어왔다. 북조입니다. 북조. 고구려는 주로 북조 영향을 많이 받아서 씩씩하고 강건하다. 이런 표현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다음 백제는 뭐냐? 백제는 중국의 북조랑 교류했어요. 남조랑 교류했어요. 바다 건너가면 산둥만 들어가면 바로 남조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백제는 침류왕 1년에 침류왕 때 소수림왕 때보다 꼭 12년 지난 384년에 동진입니다. 동진의 중 마라난타가 불교를 전해줬어요. 그래서 사람 이름까지는 외울 필요가 없고요. 적어도 고구려의 불교를 전해준 곳은 북조 전진이고 백제의 불교를 전해준 나라는 동진이다. 남조에 해당되는 동진이었다. 알겠죠? 전통적으로 백제는 남조와 친했다라는 것을 다 아시죠? 그래 안 그래? 나중에 이제 6세기 무령왕 때 무령왕릉이 남조인 양나라 영향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성왕 때 만들어진 무령왕릉. 그죠? 이렇게 주로 백제는 남조랑 친했습니다. 불교도 남조에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는 뭐냐? 신라는 한참 뒤에 들어왔다. 이거 봐. 고구려 백제는 4세기에 벌써 불교가 들어오는데 신라는 고대국가 성립에 있어서 발전이 늦었다. 이유를 대봐라. 그러면 뭐 때문에? 한반도 동남쪽에 지리적으로 고립돼 있다 보니까 고구려하고 백제한테 막혀서 중국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결국 고구려나 백제한테 얻어먹었습니다. 그죠? 처음에는 말이야. 처음에 신라의 불교를 전해준 곳은 고구려였어요. 고구려. 알겠죠? 고구려로부터 전래 고구려. 그래서 고구려에서 언제? 5세기에 들어왔어요. 5세기. 알겠어요? 고구려 5세기에 고구려에서 눌지 마리간 때 들어왔죠. 눌지왕 때. 그죠? 눌지왕 때 들어왔어요. 눌지왕 때. 5세기에 전래됐는데 신라는 특징이 뭐냐? 고구려에서 전래된 것은 5세기지만 이 신라가 불교를 공인한 것은 몇 세기라고요? 6세기 어느 왕 때? 법흥왕 때. 그래 안 그래? 법흥왕 때 불교를 공인했다. 여러분 배웠죠? 누가 순교를 당함으로써 2차돈이 목이 잘리면서 전하 차라리 저를 죽이시옵소서. 저 귀족놈들이 불교를 못 들게 하고 자기네들은 토착신앙만 믿으라고 하는데 불교가 들어와야 왕권이 강화됩니다. 제가 임금님을 위해서 대신 죽어드리겠사오니 저를 죽이시옵소서라고 법흥왕은 아니에요. 2차돈은 누구를 위해서? 법흥왕을 위해서 희생당한 거야. 자기가 자청해서 그랬어요. 왜? 임금님의 권한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그리고 불교를 이 땅에 확산시킬 목적으로. 알겠어요? 그래서 순교를 당한 거죠. 누가 순교해서? 2차돈
순교를 당한 이유로 그래서 이차돈 목에서 하얀 피가 나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비석 그 그림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묻습니다. 고구려는 이렇게 고구려에서 불교가 신라에 들어온 게 고구려로부터 5세기에 전래돼 들어왔는데 이 전래 시기하고 공인된 기간의 시차는 왜 생겼느냐? 신라는 원래 전통 신앙이 강했기 때문이다. 알겠어요? 그래 안 그래? 예, 지리적인 영향 때문에 새로운 외래 문화가 신라는 외래 문화의 전파가 늦을 수밖에 없다. 왜? 토착 세력이 워낙 세서 이 토착 세력이 세기 때문에 이들을 설득하는 데는 2차도는 피가 필요했다 이거야. 알겠죠?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 순으로 이런 순서로 알겠어요? 예, 불교가 전파돼 들어왔더랬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삼국시대의 불교가 처음 들어와서 이제 왕권을 강화하고 꼭 왕권 강화라고 표현하지 않고 항상 언어적으로 표현할 때 여러 가지 사상을 불교 하나로 통합시킬 필요성 때문에 이런 표현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꼭 왕권 강화 이렇게 외워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이해를 해야 돼. 이차돈이 순교를 당한 것도 여러 전통신앙들을 하나로 묶어낼 사상 통합 필요성에 의해서 임금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차돈이 대신 순교를 당해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수용이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왔느냐? 새로운 국가 정신을 확립시키는 데 기여했어요. 또 왕권 강화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불교가 전래에 들어왔는데 불교 전래가 끼친 영향이 뭐냐? 새로운 국가 이념 또는 새로운 사회 이념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게 바로 뭐냐? 예를 들자면 신라의 세속 5계입니다. 세속 5계. 그래 안 그래? 그 세속 5계 같은 경우 신라 사람들한테 불교와 관련된 불교가 들어오면서 어때요? 예, 세속 5계 누가 만들어준 거죠 이거? 원광법사가 만들어준 거죠. 이와 같이 스님인 원광법사가 만들어준 주의할 것. 그러나 세속 5계에는 불교만 있는 게 아니다. 여기에는 유교 이념과 불교 이념과 또 도교 이념이 짬뽕돼 있다. 유교는 뭐냐? 임금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라. 그죠? 또 사군 이충, 사친 이효, 교우 이신 이 세 가지는 세속 5계 가운데 유교적 이념을 받아들인 겁니다. 알겠어요? 불교는 뭐냐? 살생유택. 알겠어요? 불살생의 계. 불교에서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살생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불살생의 계. 이렇게 쓸까요? 살생을 금지하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도교는 뭐냐? 도교에서는 전쟁에 임할 때는 용맹하게 후퇴하지 말아라. 임전무퇴죠. 그래 안 그래? 전쟁에 임해서 퇴각하지 말아라. 이 무퇴는 용기입니다. 용기라든지 기계라든지 기라고 하는 것은 도사들이 중시하는 거야. 기계. 알겠어요? 이렇게 유교, 불교, 도교가 융합된 그러나 이걸 만들어준 사람이 스님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국가 이념이 이제 퍼지게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왕권을 강화시키는데 왕권 강화에 기여하게 되었다. 알겠죠? 왕권 강화에 기여합니다. 불교가 전래됨으로써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아까 선생님이 강조했죠. 북조은 문화, 남조은 문화가 불교라는 형태를 띠고 우리나라에 들어옴으로써 중국의 선진 문화가 불교를 따라서 함께 들어오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거야. 선진 문화 수용의 계기가 됐다. 불교만 온 게 아니죠. 여러분 불교가 오면 뭐가 옵니까? 불상도 올 거 아니에요. 불경도 올 거 아니에요. 스님들도 올 거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따라오는 문화가 많다 이거야. 알았어요? 이렇게 삼국시대의 불교를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이제 김부시가 주로 어때요? 신라 중심의 역사를 썼기 때문에 신라의 불교가 주로 나오는데 신라의 불교는 업설과 미륵불 신앙이 신라 왕실 불교의 주된 것. 자, 이거 보세요. 자, 이렇게. 자, 이 중에 신라의 불교 특징은 뭐냐? 주로 신라에서는 업설과 뭐라고요? 미륵불 신앙이 신라 불교의 주된 내용이었다. 업설이라는 게 뭐냐? 업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참 힘든 개념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별거 아닙니다. 이 업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업보야, 업보. 업보를 여러분이 배운 대로 하면 윤회 사상과 관련된다라고 볼 수 있죠. 너 이 새끼야 살아생전에 그따위로 살아봐. 다음 세상에 뭘로 태어나? 짐승으로 태어나 임마. 지금 이 왕이신 이분께서는 전생에
얼마나 많은 업보를 쌓았길래 이렇게 왕으로 태어났거냐.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업설이란 뭐냐? 업설이란 결국 업보입니다. 업보. 그래서 업보란 결국 임금은 곧 뭐다? 임금은 곧 부처님이다. 아예 임금 될 사람은 부처님의 피를 원래 타고났다라고 업설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봐라. 고타마 시탈타 누구야? 석가모니께서도 원래는 왕자님이었잖아. 그러니 임금님은 부처님의 혈통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너네들이 함부로 부처님을 잘 섬기듯이 함부로 임금님을 회하지 말고 임금님을 잘 모셔라. 임금님을 공경하고 부처님처럼 모셔라.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임금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 부처님처럼 부처님은 핏줄이 따로 있듯이 임금 핏줄도 따로 있다. 그래서 신라는 뭐예요? 골훈제도에서 진골, 성골, 왕족을 특별히 우대할 수 있다 이거야. 오케이? 그렇게 왕권을 강화시키는데 업설을 많이 이용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업설은 업설은 왕이 곧 부처라는 뭐라고요? 한번 해보자. 왕즉불사상. 말로 해보세요. 뭐라고? 왕즉불사상. 알겠죠? 이걸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 더불어서 왕족이 아닌 귀족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귀족의 특권들도 알겠어요? 왕권을 강화시키는데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귀족들의 특권마저도 인정해주는 이런 불교의 장점을 이용했다. 알겠죠? 미륵신앙은 뭐냐? 이제 부처님도 여러 가지가 있대요. 석가모니하고는 다르게 미륵불은 미래를 관장하는 부처님이에요. 미래. 알겠어요? 미래. 그 미래를 관장하는 미륵신앙이 등장함으로써 항상 이제 이 미륵신앙은 현세가 되게 어려울 때 사람들은 미래를 희구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꼭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집트의 누구예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랄지 또는 미이라 같은 걸 보면 어때? 현세적 삶을 힘들게 살아가는 이 노예들도 어때요? 그래 우리가 죽으면 미래가 있어. 그 미래에 다시 좋게 태어나면 되지 하면서 현실을 참고 살아가는 고통을 감내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죠. 그죠? 그래서 미래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현실적 어려움을 겪을 때 되게 미래를 강조합니다. 신라 진흥왕 때 조직화된 화랑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특히 이제 화랑제도랑 화랑제도. 그래서 이 화랑을 뭐라고 했냐? 화랑을 국선이라고도 하고 화랑을 미륵불에 비교하기도 했어요. 알겠어요? 미륵신앙에. 그래서 미륵신앙은 되게 특히 신라 말기에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신라 불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통일 신라 시대 불교 사상의 발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신라를 보자. 신라 불교 사상이 정립된 것은 이제 이렇게 삼국시대에는 고구려백제 신라 가운데 가장 신라가 불교의 수용이 늦었고요. 신라가 불교 수용이 늦었지만 결국 삼국을 통일한 것은 신라였죠. 그래 안 그래? 신라에 의해서 삼국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역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고구려백제의 문화를 받아들였듯이 불교도 마찬가지야. 불교도 통일 신라 시대에 들어오면 통일 신라의 불교는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의 불교가 어떻게 되는 융합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런 점을 전제로 공부를 해야 돼. 고구려와 백제의 불교도 하나로 뭉쳐서 통일된 신라의 불교에 융합시키는 그런 현상이 생겨나더라. 결국 뭐냐? 한민족 문화의 그래서 결국 어때요? 그래서 하나의 단일 민족, 그죠? 옛날에는 삼국시대는 세 개로 갈라져 있었는데 이제 단일 민족 문화가 형성되게 됐구나. 몇 세기 이후에 676년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으니까 7세기 이후에 이렇게 단일 민족 문화의 전통이 마련되게 됐다. 불교도 물론 마찬가지다. 알겠어요? 통일신라.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신라 시대 불교를 얘기할 때 이 두 사람을 빼놓고는 절대 얘기를 할 수 없다. 한 사람은 누구다? 원효다. 또 한 사람은 누구다? 의상입니다. 원효와 의상. 알겠어요? 그래서 원효와 의상을 빼놓고는 통일신라 시대 불교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중에 원효는 뭐냐? 원효는 불교를 이해하는 불교 이해의 기준을 마련한 사람이야. 불교 이해의 기준을 마련. 자, 이 말 표현을 잘 기억하십시오. 불교를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라는 얘기는 뭐냐? 그동안에는 불교를 맹목적인 신앙으로서 받아들여서 그냥 믿기만 했어요. 알겠어요? 부처님을 믿으면 누구나 극락정토에 간대. 아주 단순하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 불상에 대해서 절을 하라, 뭐 탑을 돌아라, 이런 것들이
그냥 맹목적인 신앙을 강요했는데 왜 부처님을 믿어야 되는지 도대체 불교 중심 교리가 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었다? 원효밖에 없었다. 알겠어요? 그래서 원효가 불교 이해의 기준을 마련해 준 책이 바로 뭐냐면 대승기신론소가 있어요. 말로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대승기신론소. 원효의 대승기신론소. 아주 중요하죠. 불교는 이제 크게 대승불교와 소승으로 나누는데 대승불교는 중생구제를 내세우고 소승불교는 개인의 해탈을 내세우는 우리가 이제 다 아는 겁니다. 주로 동남아시아나 주로 인도 남부지방으로 퍼져나간 불교는 소승불교죠. 그죠? 그 다음에 대승불교는 중국, 우리나라, 일본에 퍼져 있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대승기신론소와 함께 또 하나 중요한 책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금강산매경론이에요. 금강산매경론. 여러분이 잘 아는 이 금강산매경론은 아주 그 재밌는 얘기가 있죠. 원효가 이제 사실은 원효의 파트너가 바로 누구라고 그랬어요? 의상이죠, 의상. 원효하고 쌍벽을 이루는 승려인데 나이가 원효가 훨씬 많습니다. 의상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이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함께 당나라에 유학하러 떠났어요. 알죠? 다른 건 다 모르고 꼭 이것만 기억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원효하고 의상이 당나라에 함께 갔다. 근데 중간에 원효가 돌아왔다. 왜 돌아왔냐? 해골바가지 있는 물 먹고 돌아왔다. 알았어요? 이건 꼭 기억하더란 말이야. 근데 그딴 거 기억 안 해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두 사람이 같은 시대, 언제적 사람이라고? 통일신라 시대 사람인 것을 절대 놓치면 안 돼. 시험에는 이걸 묻는다니까. 해골바가지는 절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원효와 함께 갔던 의상은 중간에 돌아오지 않고 당나라에 갔는데 원효만 돌아왔다. 원효는 돌아와서 이제 나는 드디어 해골바가지 물 먹고 깨달음을 얻었어. 굳이 당나라에 갈 필요가 없었어. 해골바가지 물 속에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있어. 그래 안 그래? 내가 한밤중 깜깜할 때 해골바가지에 대한 물을 먹을 때는 정말 갈증이 심했었다. 깜깜한 밤중에 먹으니까 이게 해골바가지 물인지도 모르고 먹을 때는 꿀맛처럼 맛있게 느꼈는데 이게 웬일이 아침에 보니까 그게 해골바가지 들어있는 구더기가 득실득실되는 물을 그게 맛있는 건지 알고 먹었다니 하면서 다 토해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먹은 그 물 맛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한 것이 중요하다 이거야. 그러니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달려있다. 일체 유심조. 알겠어요? 모든 것들이 마음에 달려있다. 이런 깨달음을 얻은 한에는 내가 굳이 당나라까지 가서 불교 심오한 진리를 깨달으려고 몇 년 동안 공부하고 허송세월 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내가 지금 영어로 말 잘하고 영어로 대화하고 아무나 미수다에 나가서 미국 애들하고 누구예요? 걔랑 대화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굳이 유학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유학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 내가 영어로 회의도 할 수 있다. 이 정도 되면은 미국에 유학 갈 필요가 없는 거야. 알겠어요? 이런 정도로 경지에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시골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공부를 하고 이제 있는데 그때 왕비께서 많이 편찮으셨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금강산매경이라는 경전이 있었는데 되게 이제 이렇게 경전을 읽으면 병이 낫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환이 없어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 금강산매경을 강론을 해야 돼. 강론을 해야 되는데 금강산매경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 시골에 내려가 있는 원효 대사한테 금강산매경을 보냈습니다. 대사님, 왕비께서 아프신데 급히 좀 오시래요. 그리고 이것 좀 강론을 하시랍니다. 그걸 보니까 원효가 보니까 금강산매경이야? 알았네. 내가 경주까지 올라갈 테니까 금성까지 갈 테니까 그동안에 소달구지를 준비하게 해가지고 이제 소 잔등이 달구지에 올라타가지고 흔들흔들 하면서 시골에서 경주까지 가면서 그걸 다 해석했어요. 그래서 쓴 논문이 바로 뭐냐? 금강산매경에 관한 논문이야. 이해하겠어요? 그러니 불교 그 어렵다던 금강산매경에 대한 논문을 쓸 정도로 우리는 이제 불교 심오한 교리나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됐다. 누구에 의해서? 원효입니다. 이 표현이 나오면 누구라고요? 원효예요. 알겠죠? 이 표현이 나오면 누구야? 원효의 대승기신론소 금강산매경론. 외우세요. 선생님이 외우란 말 별로 안 하잖아요. 외울 수밖에 없는 것은 외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원효는 또 종파 간의 쌍적 대립을 조화시키고 분파의식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어요. 자, 이런 표현들. 여러분이 문화사가 어려운 것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종파 간의 사상적 대립을 극복하고, 알겠어요? 사상적 대립을 극복하고, 뭘 한다고요? 분파의식을 극복, 그죠? 사상적 대립을 조화시키고, 분파의식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더라. 생각해보세요. 이거 봐. 고구려 백제 신라의 불교가
하나로 뭉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나는 고구려파야, 나는 백제파야, 나는 신라파야. 왜? 고구려는 되게 그 율종이, 신라는 계율종이, 고구려는 삼론종이, 율종이, 알겠어요? 신라는 계율종이. 각각 자기네들이 받아들인 불교가 중국 북조에서 온 거, 남조에서 온 거 다 다르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다 보니까 서로 치가 정통이라고 싸우는 거야. 그래서 야야 싸울 거 없어 이 새끼들아 하면서 얘네들을 조화시키고 하나로 묶는 노력을 하더라.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일심사상을 토대로 한 뭐예요? 화쟁사상이죠. 알겠어요? 일심사상을 바탕으로 한 뭐라고? 화쟁사상이다 이거. 화쟁사상. 그게 그거야. 알겠어요? 일심사상을 바탕으로 화쟁사상을 주장했었다. 일심. 모든 것이 다 하나의 마음이다. 일심이죠. 화쟁사상인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 화쟁사상을 정리해 놓은 게 신문화쟁론이에요. 신문화쟁론. 알겠어요? 신문화쟁론이 아니라 신문화쟁론이야. 그래서 종파 간의 사상적 대립을 조화시키고 분파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사상이 뭐라고요? 일심사상 좋아요. 화쟁사상 좋아요. 그것을 담은 책이 뭐라고? 신문화쟁론. 논문이겠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내용을 잘 기억하세요. 누구야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시대 누구? 통일신라 시대 원효입니다. 원효. 그래서 원효는 불교의 기준을 마련한 사람이다. 종파 간 화쟁 사상적 대립을 조화시키고 분파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심사상, 화쟁사상을 만들어냈다. 그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불교 대중화의 길을 마련했다. 아주 중요하죠. 불교 대중화의 길을 마련했어요. 그죠? 불교 대중화의 길을 마련했습니다. 원효는 불교 경전이나 세속 그 불교의 이 까다로운 형식에 얽매이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소성거상과 이렇게 자기 수를 그렇게 부르면서 술 마시고 도롱내 돌아다니면서 애들하고도 천한 사람들하고도 어울리면서 이렇게 불교를 대중화시키는데 기여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 요석공주를 꼬여내가지고 요석공주하고 사이에 애까지 나왔습니다. 원효하고 요석공주 로맨스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바로 그 천재 누구예요? 설총이야. 그러니까 원효는 성이 뭐다? 설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 안 그래? 원효 아들이 설총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불교 대중화 길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드는데 아미타 신앙을 전도. 자, 외워야 합니다. 원효는 무슨 신앙이라고? 아미타 신앙이에요. 아미타 신앙. 다시 강조합니다. 원효의 아미타 신앙은 불교를 대중화시키기 위한, 알겠죠? 불교 대중화와 관련된 아미타 신앙. 불교를 대립하고 서로 분파 의식이 강해서 서로 싸우던 불교를 조화시키고 통합시키려고 하는 게 뭐라고? 화쟁사상, 즉 일심사상이다. 신문화쟁론. 알겠죠? 불교 이해의 기준을 마련한 책 뭐라고? 대승기신론소 금강산매경론. 알겠나요? 이렇게 구분을 해놔야 원효에 관련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원효는 대중화를 위해서는 뭐? 아미타신앙. 나무 아미타불 관세보살. 뭐라고? 아미타불을 열심히 부르라. 나무 아미타불 내가 지극히 아미타를 원하오니 알겠어요? 극락정토록 하게 해주세요. 이런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아미타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누구나 다 극락정토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말이야 대중들이 말이야 한문으로 되어 있는 이런 어려운 불경이나 이론설이나 교리를 다 읽지 않아도 좋다 이거야. 그죠? 불심을 가지고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열심히 기도하고 좋은 일을 하면은 선을 쌓으면 윤회사상에 의해서 그 다음 세상에 뭐라고? 극락정토에 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불교 대중화 길을 연 원효의 아미타신앙. 그죠? 의상은 화엄사상을 정립. 중요합니다. 의상은 뭐라고요? 화엄사상을 만들어낸 화엄종이죠. 화엄종.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국 화엄종을 만든 분이 의상입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의상은 중국에 가서 화엄종을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화엄종이란 우리나라 게 아니야. 중국에 건너가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제 중국에 갔어요? 원효랑 가다가 원효가 중간에 배신 때리고 혼자 두들러 앉아버렸죠? 그래서 결국 혼자 탈레타라 갑니다. 혼자 당나라까지 갔어요. 그 힘든 길을 가서 당나라에 갔는데 당나라에 도착하자마자 원효는 그 의상은 풍랑을 만나가지고 쓰러졌답니다. 그런데 이 의상을 구원해 준 사람이 집에 데리고 와서 치료를 정성껏 해주는데 그 사람 밑에 딸이 있었어요. 이 딸이 또 그 딸이 묘 누군가 하는 그 여인인데 의사한테 완전히 반했죠. 신라에서 아주 수려한 승려가 한 명이 왔는데 얼굴 보니까 귀한 상이고 또 그 승려이니까 반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 수발을 들면서 완전히 매달리죠. 그러나 의상은 어때요? 내가 공부로 온 승려인데 여인네의 향기에 놀아나면 안 되자면서 끔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짓 다 해요. 의상을 넘어뜨리려고. 알겠어요? 의상을 꼬시려고 말이지. 작업 들어가고, 선물 갖다 바치고, 먹을 거 맛있는 거 갖다 주고, 맨날 공부하는 데 가서 알랑방구를 끼고 그러는데, 안 돼요. 결국 몸이 다 나서가지고 이제 나는 지엄이라는 그 스승님을 만나서 중국에 가서 화엄종을 배우러 왔습니다. 해가지고 찾아갑니다. 근데 그 돈 뒷바라지를 다 온다니까, 이 여인이.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의상은 땡 잡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엄 문화생으로 있으면서 그 스님한테 화엄종을 배웠습니다. 화엄종의 대가인 스승한테 화엄종을 배워가지고 그래 요즘 공부 잘 되나 하니까 어느 날 이제 의상이 스승님 제가 공부한 책들을 다 노트 정리해가지고 필기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여줬는데 화엄종에 관한 글이 이만큼이 됐어요. 이만큼이. 그래서 그 의상의 스승인 지엄 스님이 쪽 보고 야 임마 화엄종이 불경인데 이것도 어려운데 이걸 해설해 놓은 네 책은 더 어렵다 새끼야. 이게 뭐냐 노트 정리 왜 이따구로 했냐. 당장 불 질러버려라 이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좌절을 겪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야 이거 무슨 청천벽력이야 그랬단 말이야. 근데 마지막에 덧붙인 말이 그런데 다 불태우고 나면 네가 쓴 말, 네가 하고 싶은 말 중에 제일 중요한 말만 불에 타지 않을 것이니 그것만 골라내라 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의상은 자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수업시간 내내 지금 적어놓은 거 이거 선생님이 다 불 질러버려 그러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울며불며 이제 그걸 다 불쏘시개 집어넣습니다. 나중에 이제 불이 다 탄 걸 이렇게 보니까 정말 타지 않는 글자가 200 몇 장가가 남아있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주섬주섬 이렇게 챙겨가지고 쫙 늘어놓고 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내가 미주알, 고주알, 어떻고 저쩌고, 의상은 어떻고, 화음 어떻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도, 화쟁 이런 글자 한자가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더라 이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그 글자를 쫙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데 아주 그 글자를 한자 한자 이렇게 배워했어요. 그래가지고 쫙 글자가 이렇게 말판처럼 돼 있습니다. 네모 안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승려들이 지금도 노란 종이에 빨간색 적으로 글씨를 써가지고 이것도 소중하게 지금도 갖고 다닙니다. 그런 정도로 중요한 그림이에요. 알겠어요? 그림이기 때문에 끝머리에 그림 도자가 불어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화엄 일승 법계 도야. 야 화엄종의 교리를 말이야. 그 어려운 책을 다 읽을 필요 없어. 그냥 여기 딱 타봐. 이게 완전 내비게이션이야. 타기만 하면 다 너네들을 진리로 인도해 줄 거야. 오케이? 그러므로 선생님이 지금 보니까 이건 뭐냐? 화엄종 내비게이션이야. 그게 뭐라고? 화엄 일승 법계. 화엄종에 대한 사이트 맵이라고 할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화엄 일승 법계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화엄종을 중국에서 배워가지고 우리나라 화엄종을 정립한 분이 누구다? 그 의상입니다. 그래서 의상은 아주 중요해요. 원효가 대중적 이미지가 있다면 의상은 귀족적 이미지, 왕족과 굉장히 친했었죠? 그리고 이제 불교 문화의 폭이 확대돼서 화엄 사상을 바탕으로 교단을 형성하고 많은 제자와 많은 사찰을 건립했습니다. 알겠어요? 화엄 사상을, 화엄 교단을 만들었고요. 교단, 우리나라죠? 통일신라입니다. 통일신라에 들어와서 화엄 교단을 형성하고 이 화엄 교단을 바탕으로 수많은 사찰과 제자를 많이 양성했어요. 그래서 원효가 특정한 제자보다는 대중들을 상대로 했다면 주로 의상은 화엄의 정통기를 가르치고 그걸 펴뜨리기 위해서 절들을 많이 세우고 제자들을 많이 양성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절이 뭐냐? 영주에 있는 영주 부석사예요. 어느 날 절을 지으려고 영주 부석사 쪽으로 가봤더니 온갖 잡신들을 섬기는 놈들이 거기서 미신을 믿고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화가 난 누가요? 화가 난 의상이 저놈들 어떻게 내쫓자니까 문제는 그 의상을 그 여자가 따라왔어요. 중국에서 그냥 따라온 게 아니야. 의상이 이제 도를 통하고 불법을 익히고 갔습니다. 한국 신라로 돌아왔죠. 당나라에서 저 좀 데려가 주세요. 하니까 거절했어요. 한눈에 거절하죠. 한 방에 거절하죠. 그래서 좌절한 그 여인이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바다에 뛰어들면 뭐가 됐냐? 용왕님이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용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용이 돼갖고 따라왔다니까? 그래가지고 화엄종 이제 교단 조직을 만들고 절을 세우려고 영주 부석사에 가봤더니 그렇게 잡신들을 믿는 놈들이 많이 있어서, 의상대사가 화가 났는데, 그 여인이, 용이 된 여인이 와가지고는 무거운 돌을 막 들었다 놨다 하면서 신통력을 발해가지고 그 부석사 옆에 뒤에 있는 큰 돌 있잖아요. 부석사 대웅전 왼쪽에 그 돌을 들썩들썩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야 대사님이 노하니까 큰 돌이 막 들썩들썩 하네.
이거 보고 딴 놈들이 기겁을 해가지고 다 도망갔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철을 진 게 부석살에 돌을 들었다, 돌을 띄었다 해서 부석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 대웅전 앞에 돌로 만든 용을 거기다가 묻어뒀대요. 이게 의상을 사모한 중국 여인 이 변에서 된 용이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초음파가 레이저로 이렇게 쏴보니까 진짜 용이 묻혀있는 걸 확인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전설이 있는 의상입니다. 의상의 로맨스이면서 의상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거죠. 아무리 여인이 유혹을 해도 절대 그 유혹이 흔들리지 않는 의상이에요. 그 정도 깜냥이 되니까 한국 불교의 신기원을 만든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역시 원효와 마찬가지로 의상대사도 불교 대중화에 기여했다. 불교 대중화에 기여했다. 알겠어요? 우리가 이제 인기 있기로는 의상보다는 원효가 훨씬 더 인기 있습니다. 원효 로맨스 때문이죠. 여수공주와 사이에 그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 뒤에도 그 원효 대사는 일반 대중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술도 먹고 노래도 부르고 하면서 지냈는데 의상은 좀 고고했어요. 알겠어요? 그 대신에 의상도 역시 불교를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뭘 했느냐? 원효가 아미타신앙을 강조했다면 우리 의상대사는 아미타신앙 대신에 관음신앙을, 알겠어요? 관음신앙을 주도했습니다.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그죠? 관음신앙을 주도했어요. 관세음보살이 관음신앙이야. 관세음보살을 하는 게 관음신앙이죠. 그래서 현세에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부처님보다는 보다 더 여성적 이미지, 부처님은 성이 없습니다. 남성, 여성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절에 가서 보세요. 부처님은 생김새가 여자 같기도 하고 남자 같기도 하고 중성이야. 알겠죠?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여성적 이미지가 강한 게 바로 관세음보살이에요. 어머니 같은 그런 상입니다. 어머니는 어떤가요? 상처받으면 치료해주고 나쁜 짓을 해도 혼내지만 어루만져주고 쓰다듬어주죠. 그런 불교에 마치 그 기독교 카톨릭으로 말하면 성모님과 같아. 예수님은 좀 뭐랄까 단죄를 하고 말이지 처벌을 하고 어떨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면서 막 제단을 뒤집고 오는데 어머니 마리아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런 것처럼 불교에서도 이렇게 관음 신앙을 퍼뜨림으로써 알겠어요? 현세의 고난을 극복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관음신앙이죠. 알겠죠? 그래서 불교 대중화에 기여한 사람은 원효, 의상 둘 다야. 다시 원효는 뭐라고? 아미타신앙. 의상은 뭐라고? 관음신앙. 알겠어요? 그래서 불교 대중화에 기여하게 됐다. 통일신라 시대 불교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통일신라 시대 승려 가운데 중국과 인도에 가서 새로운 불교를 가져온 누구예요? 해초가 있습니다. 해초 기억하세요. 해초는 시대는 통일신라 시대의 사람인데 왕호 천축국전을 남겼다. 아시겠죠? 왕호 천축국전을 남겼어요. 그래서 8세기 인도 사정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되어 있죠. 통일신라 시대 불교. 자, 그 다음에 해초 이후에 신라 말기의 불교를 보겠습니다. 신라 말기의 불교. 자, 여러분, 신라 말이 되면 이제 사태가 바뀝니다. 이렇게 통일신라 중대는 불교가 결국 뭐야? 전제 왕권과 결탁돼 있었어요. 그래 안 그래? 전제 왕권과 결탁돼 있었고 이와 같이 원효 육두품 출신, 의상 귀족 출신 이런 승려들이 전제 왕권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그래 안 그래? 화엄 사상은 결국 뭐냐? 이 화엄 사상이야말로 전제 왕권을 뒷받침해주는, 알겠어요? 그 일즉다, 하나가 즉 만물이고 만물이 즉 하나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란 전제적인 왕권이에요. 왕에게 모든 권력을 몰아주는 그런 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엄 사상을 통해서 전제 왕권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왕권이 강했을 때는 이렇게 교종이 특히 득세랍니다. 원효도 교종이고 의상도 교종인데 자, 신라 말이 되면은 선종이 유행했어요. 선종이 유행했어요. 여기서 비교. 우리가 비교를 해보자. 교종은 뭐냐? 교종은 교리나 경전을 중시하는 거야. 경전. 알겠어요? 선종은 뭐냐? 야, 교과서적 지식은 필요 없어. 텍스트는 필요 없어. 우리가 꼭 글 보고 깨달음을 얻나? 부처님 봐봐. 고타마 시탈타 부처님은 왕자님 신분으로 있을 때 사람들이 고통받고 신음하고 병들고 힘든 모습을 보고 야, 안 되겠어. 내가 이 중생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를 깨달아봐야지 하면서 나와서 온갖 세상 경험을 다 하고 어때요? 결국 설산에서 고행을 하고 보리스나 마을에서 깨달음을 얻잖아.
근데 그 부처님이 책 보고 깨달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 선종은 말이야, 선종은. 깊이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야, 사색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참선을 해야 돼.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앉아서 생각하고 도대체 중생은 어디서 오는 걸까? 왜 하느님은 우리를 만들어서, 부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 다시 고통을 주는 걸까? 고통을 준 다음에는 또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참선을 통해서 깨우침을 얻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선종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선종은 텍스트를 중시하는, 텍스트를 중시하는 교종에 비해서 선종은 뭘 강조한다고? 깨달음을 중시합니다. 알겠나요? 다시 여러분 정리할게요. 교종은 언제 유행했다? 교종은 통인신라 시대의 유행. 알겠어요? 통인신라 시대의 유행. 알겠죠? 통인신라 때 유행했어요. 특히 통인신라 중대 유행. 중대. 누구랑 결탁되어 있다고? 주로 왕과 귀족과 이렇게 주로 지배층과 결탁되어 있는 불교가 교종이랍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항상 지배층은 경전과 텍스트를 중시합니다. 뭔가 법을 딱 정해놓고 법대로 하자 하는 놈들은 지배층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선종은 뭐냐? 선종은 깨달음을 중시하는 것은 신라 하대 유행했어요. 신라 하대 유행. 알겠죠? 신라 하대 유행했을 뿐만 아니라 고려 무신집권계도 선종이 유행합니다. 그러니까 선종이 유행할 때는 되게 언제예요? 사회가 어렵거나 말기거나 새로운 지배자를 요구할 때 이때 되게 선종을 추구한단 말이야. 선종. 그래서 선종은 자, 이런 논리가 나오죠. 야, 이 새끼들아, 깨달은 자는 누구나다. 깨달은 자는 누구나다. 부처님이다. 이 논리하고 교종에서는 뭐라고요? 임금님은 곧 부처님이나 마찬가지야. 이게 바로 뭐예요? 왕즉 불사상이라고 그랬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 임금님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혈통부터 다른 거야. 부처는 애시당초 왕자님 출신이야. 그러니 왕이 될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어. 그래서 신라의 골품제 가운데 진골성골 왕족들의 권위를 강화시키는 데 기했다면 여기는 뭐예요? 야, 아무나다. 깨달은 자가 부처가 될 수 있듯이 덕망 있는 자, 힘 있는 자, 알겠어요? 힘이나 덕이 있는 자는 뭐가 될 수 있다? 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신라 말에 덕 있고 힘 있고 군사력이 있고 돈 있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야? 호족이죠, 호족. 그래서 호족의 지지를 받습니다. 결국 이 호족 가운데 누가? 태조 왕건이 뭘 세웠어요? 태조 왕건이 뭘 세워? 고려를 세우는데 고려 건국의 사상적 바탕이 되더라. 사상적 바탕을 제공하게 됐다. 뭐가요? 선종이. 알겠죠? 그래서 신라말 선종은 교종에 비해서 호족들의 지지를 받는다. 이런 논리를 잘 이해하실 거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제 이 선종은 신라 말에 9개의 선종 종파가 있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구산 선종 또는 구산 선문이라고 돼요. 알겠어요? 구산 선종, 구산 선문. 되게 이 구산 선종을 개창한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 개창자가 누구냐 하면 육두품 출신이 많았어요. 그죠? 당나라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유교를 공부하고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알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신라 골품제에 얽매여서 신라 시대에 출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에라시장 차라리 지방 가서 믿음직한 누구를 섬기자? 호족들을 섬기고 그들을 따르자.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에 내려가서 어때요? 새로운 사상, 이런 사상을 만들어낸 거야. 선종 사상을. 그래서 내 스스로가 부처가 될 수 있다. 나도 깨달음을 얻으면 누구나 다 성불할 수 있다. 이런 게 선종이죠. 되게 육두품들이. 자, 구산 선문을 보세요. 구산 선문은 신라말 불교계의 개혁 요구와 일치했다. 아시겠죠? 저렇게 신라 사회의 여러 가지 폐단이나 모순을 뜯어고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맞았다고 했다. 지방 호족 세력의 이념적 지주 역할을 했다. 다 봤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지방 문화 역량 증대에 기여해서 지방을 근거지로 한 구산 선문이 발달. 자, 여러분, 지방 방방 곳곳에 구산 선문이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 지방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더라. 지방 문화 발전에 기여. 알겠어요? 그래서 선종이 가져온 선종의 영향을 따로 보자면 고려 건국의 사상 기반이 되었다. 알겠죠? 고려를 건국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사상적 기반이 됐다. 어떤 사상이냐?
누구나 다 깨달은 자는 부처가 될 수 있듯이 누구나 다 힘 있는 자는 왕이 될 수 있어. 꼭 신라 왕족이 아니라도 새 나라를 세울 수 있어. 이렇게 김씨나 박씨나 알겠어요? 신라 왕족이 아닌 태조 왕건 왕씨가 고려를 세우는데 이런 선종에 영향을 끼쳤다 이거야. 또 하나는 뭐라고요? 예, 신라 말 개혁 요구와 부합된 측면이 있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방 문화 발전에 길이 열렸다. 국토를 수도 중심에 당시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통일신라 시대는 경주였죠, 개경이었죠. 경주 금성이었죠. 금성 중심에서 어때? 지방 선문이 발달하게 되고 지방 세력과인 호족들의 지원을 받아서 지방에도 절들이 많이 세워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때요? 지방 문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방 문화를 발달시키는데 기여하게 됐다. 알겠어요? 선종과 관련. 또 하나는 뭐냐? 이 선종을 전래시킨 사람은 중국에서 선종을 가져왔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신행과 도이라는 사람이 선종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중국의 선진 문화를 역시 갖다주는 전래시키는 그런 영향을 하더라. 선종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육두품 지식인들과 함께 고려 건국의 수상적 기반으로서의 선종까지 했습니다. 불교를 역시 한 시간에 다 정리를 하려고 그랬더니 고려 불교가 또 내용이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자꾸 욕심 부리다 보니까 강좌가 늘어나게 돼요. 다음 시간에 고려 불교를 조선시대 불교까지를 마저 정리하면 한 강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문화사 정리를 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려 불교 이전까지 신라 말기 불교까지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